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행정과 의회를 이끌어갈 공직자가 선거를 통해서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오늘 뉴스토크 말씀에서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강원대학교의 정정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MBC 강원영동에서 선거 보도를 담당했던 황병춘 기자 그리고 김인성 기자 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결과 또 의미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선거 결과가 이전과는 확 다르게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결과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정 교수님? 이번 선거에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전통적으로 강원도 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 대구 경북 지역은 뭐 전통적인 보수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이제까지 그 강원도 지역의 그 보수 성향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에 대한 투표를 확실히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번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 최근의 그 남북 교류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 또 당의 지지율 이런 것이 선거에 강원도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끝까지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접전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승패를 가른 그 요인은 뭐였습니까? 황병준 기자. 네, 그 도내에서는 평창 군수 선거가 가장 숨막히는 접전이었는데요. 네. 그 두 후보의 그 지지율은 50%로 똑같았고요. 표차는 24표에 불과했습니다. 그 유권자들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대로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는 그 속초시가 600여 표 차로 이제 박빙이었습니다. 네. 그 강릉의 경우는 이제 접전이라기보다는 그 선거 이전에 했던 여론조사하고 선거 개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그 시민들이 이제 많이 그 관심을 갖고 그랬던 면이 있었고요. 네. 그 이제 대통령 바람이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차단하느냐, 그걸 유지하느냐, 이게 이번 그 선거의 이제 승부의 그 열쇠였는데요. 네.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 최욱철 후보가 대통령이 부른 사람이다 이런 네. 걸 많이 어필을 했는데요. 그 본인의 이제 공약이나 그런 능력을 이제 제시하기보다는 대통령과의 인연을 너무 그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김만군 후보는 그 이런 그 상대방의 그 흠결을 그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지역 일꾼론을 내세워서 그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그 강조했던 것이 그 승부에 이제 적중했다고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24표 평창의 경우 아주 피말리는 그런 그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저 김인성 기자는 이번에 이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아주 집중을 했어요. 네.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의원들은 도지사나 또 시장군수의 행정을 견제하고 또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또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로 우리가 또 선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선거를 할 필요가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선거와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압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춘천 5석, 원주 7석, 이 도의원 자리를 다 가져갔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비례의원까지 합쳐서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35석,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1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주요 결정의 의결 정족수라고 할 수 있는 뭐 3분의 2를 뛰어넘는 건 물론이고요. 76%를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최문순 도정에 굉장한 탄력을 이제 받게 됐다, 이렇게 광역의원 결과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거의 모든 선거, 거의 모든이 아니라 전부 다 모든 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정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 반대로 압도적인 그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 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의회가 이제 그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모두 이제 46석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국당이 36개를 가져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11석으로 줄었고 완전히 뒤집혔죠. 네. 예. 민주당이 35석을 예, 가져갔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의회가 완전히 그 체인지가 돼버렸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18개 시군에서 민주당이 74석, 한국당이 59석, 미래가 1석, 무소속이 12석 이제 이렇게 가져갔단 네. 말이죠. 그래서 146석인데 18개 시군별로 집권 여당이 기초의회를 장악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의석 수도 중요하지만 시군별로 여야의 우위가 어느 쪽으로 갔느냐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서는 곳이 강릉시 의회와 철원군 의회 두 곳밖에 없고요. 네. 무려 13개 의회가 민주당의 우위를 점하게 됐고 또 여야 동수인 곳이 태백, 삼척, 고성, 양양 이렇게 세 군데가 여야 동수의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되는 네. 그러니까 시군 18개 시군으로 봤을 때는 13개 시군이 민주당의 우위, 그리고 2개 시군이 자유한국당의 우위, 그리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 곳이 나머지 3곳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척 고성 양양의 경우에는 여야가 동수면은 이제 무소속을 끌어들여서 원구성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앞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군요. 예, 앞으로 기초의회의 네. 움직임에 그런 점을 볼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광역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또 완벽하게 뒤집혔는데 이게 광역의회의 역할 중에 도지사의 행정력을 견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최문순 지사가 3선 고지에 올랐고 민주당이 이제 당선이 된 거고요. 교육감은 뭐 정당 그 추천이 아니니까 진보 세력인 민병희 교육감이 역시 3선에 성공을 했고 네. 시장 군수의 분포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 선거도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민주당 소속의 시장 군수가 당선이 됐는데요. 한국당이 5곳, 무소속이 2곳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강릉시, 양양군, 영월군, 그리고 철원군, 화천군 이렇게 5군데에서 당선인을 냈고요. 무소속이 동해, 횡성, 그리고 나머지 11개 시군이 다 민주당 출신의 시장 군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선거를 그 얘기할 때 당선 요소를 흔히 이제 어떤 선거판을 짜느냐, 선거의 구도, 그리고 어떤 그 바람이 부느냐, 뭐 정책이든 공약이든, 혹 그게 네거티브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검증의 과정이니까 바람을 누가 일으키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물의 문제 이런 게 이제 결정짓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그 논의가 많이 선거의 그 당락을 결정지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저 선거 바로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는 것은 이건 뭐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관심거리였습니다. 그 전날 모든 언론들이 이 문제를 아주 핫 뉴스로 다뤘고 이런 것들이 뭐 이번 지방선거에 이 북미 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능가할 만한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 논쟁거리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특히 이 남북 관계에 이번 그 선거에 미친 영향이 강원도 지역에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접경 지역에 대해서 이게 특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냐 하면 오히려 그 남북 교류, 남북 회담 또는 북미 회담에 대해서 한국당은 특히 조금 부정적이거나 조금 냉소적인,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미온적인 자세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우리 지역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 이런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미 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제기됨으로써 강원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특히 강원도 지역의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북미 회담이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이번에 아마 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이긴 합니다만은 1년 뭐 남짓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 중간 평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신임을 본 건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이제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중간선거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이번에 나타날 수 있는 특히 광역단체장인 경우에는 기초와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조금 구분해, 광역은 뭐 거의 정치적인 판단이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뭐 8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통령의 지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그대로 투영됐다고 봐야 될 수 있는 거죠. 네. 상당히 대통령도 앞으로 아마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도 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의 이슈가 또 지역의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좀 드러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앙의 논리가 지역 이슈를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 싶어서 이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오늘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으로 지금 지적되어 왔던 것이 이 문제입니다. 좀 더 이따 뭐 정당 공천제 문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지역 주민들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중앙 정치의 논리가 늘 이렇게 우리 정치의 이슈로 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지방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실종하고 정치만 있는 영역이다. 이런 현상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당 정치를 표방하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그 정당 이 공천제와 후보들이 정당을 표방하기 때문에 이 중앙의 논리가 지방에 그대로 투영되는 현상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지방 정치에서 이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이유는 정당 정치의 미숙함, 네. 정당 정치의 이 운영 과정의 민주성의 확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지방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심각한 후유증을 종종 낳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에 이제 3선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도민들이 이게 안정을 바란 결과인가 아니면 뭐 새로운 변화를 기대를 하는 건지 좀 의미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3선 후보가 당선된 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네. 우선 3선 재선하신 그 단체장이나 교육감에 대한 지지가 투영돼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그 북미 회담 이후에 최근에 그 외적인 요인에 있어서 현재 강원도지사, 강원도 교육감이 그런 진보적인 성향 그리고 도지사는 민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3선 하더라도 지금 그전 최문순 지사께서 당적이 민주당이 아니고 다른 당이었다면 변화가 충분히 일어설 수 있었을 아마 3선이 안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은 좀 더 엄격한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그 이 정당의 영향 이런 것들이 3선을 하는데 상당히 크게 영향을 더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지사로 재임하면서 큰 하자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강원도가 사실 그렇게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처럼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한 곳은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그래도 그게 좀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게 거의 뭐 제대로 사회적인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쉬운 대목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지금 조금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이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의 공약 점검 평가하는 데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중앙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뭐 평가를 하고 특히 또 언론사에서 그 공약 점검 평가하는 과정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각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약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 강원도 지역, 특히 영동 지역에서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조금 미약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게 성숙한 지방 정치, 지방자치를 이룩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거 과정을 좀 살펴보죠. 먼저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선 과정에 문제가 된 그런 후보는 혹시 없었습니까? 네, 요번에 그 후보 공천 이제 경선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그 동해하고 태백 지역에서 이제 공천 과정에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하고 그 후보자들하고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같은 경우는 심규원 후보가 일찌감치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요. 네. 태백의 그 김현식 시장 같은 경우는
그 3선 도전을 포기를 하고 도지사 출마로 선회를 했는데 잘 안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그 속초에서 이제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이상래 후보가 그 경선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당 경선에 참여하려던 조영도 후보가 이제 경선 참여를 안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그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욱철 후보의 그 도덕성을 두고 다른 그 경선 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네. 그 최욱철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후보자 당내 후보자 경선 토론회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그 약간 그 마찰을 빚었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법정 토론회죠. 선거 토론회 사회도 보고 그러셨는데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유세나 토론회는 과거하고 비교를 해서 뭐 좀 발전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이런 기회를 점점 많이 조금 주어진다. 특히 뭐 법정 토론회 기회 이외에 각 방송국이나 언론사 초청하는 토론회가 상당히 이제 공약들을 비교 검증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께서 선거 공보물을 일일이 비교해서 검증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방송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선거에 있어서 이 네거티브가 많이 나오는 사실 선거에서 네거티브는 필요하고 이것도 네. 하나의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호 비방, 흑색 선전, 마타도와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 선거 막판에 이번에는 뭐 강원 지역이 아니라 뭐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그 막판에 그런 그 이 선거전이 난무를 했었는데 막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더욱더 제가 이번 그 이 공약 검증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광역 도지사나 시장 군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방송사 초청 토론회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유권자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 의원입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그들의 공약이 뭔지 심지어는 누가 출마했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단체장 못지않게 아까 우리 그 강원 지역도 지금 민주당 일색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그렇게 작아간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다만 네.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후보자 지방 의원들에 대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를 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 좀 더 마련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깜깜이 선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에 뭐 더더욱 이게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의원 그 출마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이것도 그 단체장이 아닌 경우에 또 꼼꼼히 체크하기도 어렵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그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뜻깊은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있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깜깜이 선거라는 것, 우리가 지방선거 치를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됐고 또 4년 뒤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깜깜이라는 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아까 생활정치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가장 밀접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투표장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가장 쉬운 게 정당 네. 아니면 지연, 혈연, 학연 같은 이제 악습을 되풀이하게 되는 그래서 깜깜이가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이나 공약을 아무리 개발해도 유권자들이 모르고 어차피 모를 거고 그런 걸 개발할 필요도 없이 지연 학연에 기대면 당선이 된다는 게 굳어질 테니까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그 전제가 있죠. 일단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야 하는 거고 또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해서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만 깜깜이 선거를 막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점점점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선거처럼 7명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 많은 투표를 해야 하는 그런 선거가 지방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후보자, 우리 지역에 나온 후보자들을 알기란 너무나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라는 걸 탈피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MBC 강원 영동에서 이번에 꼭 공중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한 것처럼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하는 뉴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후보자들의 그 정보를 주자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네. 주자 하는 시도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효과도 받고 또 아직은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찾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선거에서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게 모바일이 워낙 발달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뭐 앱 같은 거 만들어서 말이죠. 편안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제 8개 시군 선거구에 이제 출마한 지방의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200명이 거의 다 육박하는데 네. 이 사람들을 다 만나기가 이게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직접 그 현장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네. 일단 그 수백 명, 200명, 저희가 이제 200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선거구에 따라서 또는 선거에 따라서 또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만나야 할 후보자 수가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지금까지 공영방송들이 사실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주려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는 도지사 후보나 또는 시장군수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없을까를 굉장히 선거 때마다 고민을 했지만 이번에 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봤더니 예비 후보 단계에서 한 20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그런데 문제는 또 시간이 굉장히 많으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느긋하게 검증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후보자가 정해지는 시간이 5월 25일 밤 자정 그러니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26일부터가 가능했고요. 네. 또 실제 선거일은 6월 13일이었지만 실제 투표 행위로 이어지는 사전 투표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사전 투표의 이틀 전쯤에는 제공이 다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깔았더니 정확하게 12일이 나오더라고요. 5월 25일 밤 자정에 저희가 확인한 저희 지역, 저희 방송이 나가는 지역 영동 지역 6개 시군과 태백 정선의 모든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 수가 186명이었습니다. 아, 네. 이들을 12일 동안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눠봤더니 16이 나오더라고요. 하루 평균 16명 정도씩 만나면 되는 불가능하진 않겠다 싶어갖고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만나면서 느낀 거지만 강원도는 굉장히 땅이 넓구나. 네. 그래서 단순하게 하루에 16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1명을 만나는 정말 가장 고된 일정이었는데요. 200명 가까운 후보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나누는 과정에 얻은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후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도 무슨 공약이 있겠어? 무슨 생각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막상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각자 정말 인생을 걸고 선거에 나왔구나. 이런 공약이 있었구나. 취재기자들이나 또 저희 취재팀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을 준비해온 그 후보들도 있었고요. 또는 반대로 저분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것처럼 또는 다선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약을 별로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제도가 좀 잘 이렇게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많은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사가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께 더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께서 지방 정치는 생활 정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당 공천제, 특히 이제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이거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이제 논의가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정치라는 게 대의민주정치라는 게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지방의 세포까지 다 추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잘 모르니까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당을 보고 또 투표하는 경우도 생기고 말이죠.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참 오래된 해묵은 이제 이 논쟁점입니다. 우선 정당 공천제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난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후보의 공약과 인물을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어느 정당이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 선호하는 지향점이 있을 것이고 그 정당 정책과 동의하는 사람을 그 정당에서 후보로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기본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당 정치를 표명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뭐 장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공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공천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하러 정당 공천제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도 지금 뭐 상향식 공천, 일방적인 공천 이런 문제 때문에 유권자들의 지역의 정서와 괴리된 이런 공천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책임 정당 정치로서의 민주성 확보하기 어렵다. 이것 때문에 굳이 정당 공천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제 기초원에서 보자면 제가 이제 그 내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학회에서 학회 차원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기초원회만큼은 최소한 정당 공천제를 배제해달라. 기초단체장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기초원이라는 건 그야말로 동네 살림살이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정치적인 논리, 중앙정치의 논리가 투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원도 하다 보면 중앙정치에서 여야가 대립돼서 싸우는 그런 정치적인 논쟁점이 기초지방의회에서 논의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 서비스를 해주고 마을 가로등을 하고 청소를 어떻게 하고 이런 생활상의 아기자기한 그야말로 작은 문제를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총선에 대한 풀뿌리 선거 조직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국회에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의원에 대해서는 하자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결코 이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자리에서도 그 기초의원에 대해서만큼은 국회에서 양보를 해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우리 지방자치가 그야말로 정치 영역보다도 생활 영역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1년 전에 이 정당 공천제가 과연 기초의회에 필요하냐는 내용을 가지고 기획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후보자들, 기초의회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기초의회 후보자들이 대부분 정당 공천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보수 정당이라고 보수 정당 깃발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야말로 진보 정당의 공약을 내걸기도 하고요. 또는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건 보수 정당의 공약이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동네에 필요하니까요. 우리 동네에 필요한 공약을 고민하다 보니까 고민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정당과 정당의 의사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필요하면 내 정당의 가치와 상관없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은 그 기초의회 의원들과 후보들이 정당 공천제가 필요가 없고 또 정당 공천제가 오히려 내가 내 지역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해가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1년 전에 제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현역 의원들 중에는 그런 말씀을 인터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가 빨리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에 앞서서 내가 공천을 나를 공천을 줄 국회의원에 종속돼 버리는 그런 악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헤어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하면서 몇 년 전에 느꼈던 건데요. 그 지역에 예산 심의하는 날에 국회의원이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갔는데 의회에 그 정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왜 여기서 이 의회에서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 국회의원의 눈에 띄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우리 교수님이 이제 한국 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맡으시는 동안에 좀 더 이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 제도를 좀 바꾸거나 또는 제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지방 사단체 중에서 특히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줄기차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네. 관건 국회의원들이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병춘 기자는 시장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법정 토론, 선거 토론을 이제 주로 주도를 했고 선거 과정을 보도하는 담당 기자였어요. 혹시 선거 과정에서 기억나는 특별한 일 같은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
그 토론회가 이제 후보자들의 그 자질을 검증하고 이제 그 정책이나 공약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거가 갈수록 그 토론회의 중요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번 그 토론회에서도 그 초청 토론회를 저희가 몇 차례 했는데 그 속초시장 토론회의 경우에는 그 김철수 후보가 그 공청장을 받으러 가는 일정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이 이걸 기회다 싶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 일깨우는 그런 일이 됐었고요. 그 강릉 토론회 같은 경우는 그 방송사 토론회 중에서는 가장 먼저 저희가 시작을 했고 또 가장 마지막에 또 법정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릉시장 그 선거 판세를 이제 그 영향을 많이 줬다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김한근 당선자도 이제 당선 소감을 말하는 그 자리에서 그 토론회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그 자신과 상대방 후보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 뭐 선거 토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 뭐 유권자가 집에서 거실에서 누워서 말이죠. 가장 편안하게 출마를 하신 후보자들을 살필 수가 있는 그런 거니까 이건 좀 더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론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이제 금지해 놓고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한테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뭐 될 사람 찍어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공표 금지 이후에 민심의 향배를 유권자들이 잘 알지 못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좀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뭐 그런 건 뭐 조금 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런 문제도 조금 보완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한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선거구 제도에 지금 지방 선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아까 얘기한 정당 공천 제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 거를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선거구 제도를 좀 바꾸고 우리 지금 소선거구제는 이게 이제 특정 양당 정치 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시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를 뽑게 되면 일종의 소수 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그럼 지방 정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다 이래서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이런 선거구제 개편하는 방안이 국회에 많이 논의가 됐는데 지금 거대 정당인 이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이런 걸 좀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거구제에 대한 또 개편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하신 그 홍보, 특히 지방의원에 대한 공약과 홍보에 대한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분리선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예를 들면 광역 기초 또는 뭐 단체장, 의원 뭐 이런 방법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인성 기자는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말이죠. 네. 분리선거에 네. 대한 얘기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저도 아주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거 제도 지금 선거를 분리해서 하자는 그 의견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으로 쏠림 현상, 이게 개선이 되질 않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제를 하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을 견제하는 중앙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관인데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따로 하거나 또는 20년마다 이제 겹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있기도 하지만 또는 분리 선거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방행정부의 수장과 의회를 동시에 뽑아서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선거법 지금 공직선거법 국회에 발의돼 있는 그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다.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 사실 반짝 진짜 시작했나 싶다가 바로 선거가 있는 그래서 뭐 2주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또 하나는 당선인들의 인수인계 시간이 너무 짧다. 이게 법으로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새로 이제 임명이 되는 그 당선인들의 임기 30일 전 30일 전에 첫 번째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6월 6일 수요일이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현충일 공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공휴일이 꼈을 때는 또 한 주 뒤로 넘어가는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 날 선거를 치르고 7월 1일에 임명이 돼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실제로 2주 남짓한 시간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직선거법 발의가 지금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30일 전으로 되어 있던 걸 50일 전으로 바꾸는 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선인이 약 한 달하고도 한 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갖추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이런 이제 공직선거법 발의되어 있는 발의안들이 좀 더 치열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남북 관계 등 외부적인 요인이 이번 선거에 역시 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이 뭐 반영이 됐겠죠, 역시. 이번 선거에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강원도민의 그 민심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남북 교류를 통한 강원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지금 이번에 그 당선된 최문순 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남북 간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사실 강원도가 지금까지 가장 앞서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지방자치단체 이런 민간 차원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통일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고 통일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이번 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회담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절호의 기회고 강원도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이번에 가져왔다는 측면에 대해서 아마 강원도 지역의 많은 유권자들께서 관심 있게 봐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들도 이런 통일 방안과 이런 남북 교류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아마 국회에서도 조만간에 이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남북 교류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평 축구 대회,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 간에 이런 걸 해방 이후에 하던 이런 축구 대회를 이제 연고전과 같은 축구 대회 같은 거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통일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한 리더십을 갖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강원도에서 이번 기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걸 이끌어 나가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마련할 수 있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라는 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생활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특히 이제 강원도의 경우는 이제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 뭐 금강산 관광, 대북 교역, 뭐 또 북방인 러시아와의 교역 뭐 이런 것이 앞으로 이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그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김수 기자? 네, 지금 좀 전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가 지금 1998년부터 남북 강원도 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요, 20여 년 됐기 때문에 이에 또 최근 이 기류에 발맞춰서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가 됐어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도 있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김경협 의원이라는 분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민간 단체에 대한 접촉, 대북 접촉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거와 그다음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라는 문구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 관계의 어떤 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들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국회가 열리게 되면 조만간 이게 발효가 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던 강원도가 굉장히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2000년도 그 금강산 관광이 끊기기 전에 현대아산이 북한하고 약속을 했던 뭐 여러 가지 SOC 사업들에 대한 약속들이 지금 이행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까지 세부적인 안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가 만약에 지금 아까 경평 축구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또 북한과 그 청소년 축구, 유소년 축구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뭐 어업이라든가 또는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문화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갑자기 물꼬를 트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어쩌면 중앙정부가 거대한 담론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강원도가 좀 더 작은 규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최문순 그 도지사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들, 아주 명확하게 내세웠던 공약들을 또 의회까지 그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약이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 바로 그런 지점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추동하는 정당에서 강원도를 뭐 많이 이번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홍경준 부장 뭐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그동안 그 단절된 남북 관계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사업이 진척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사업이 진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어차피 생활 정치고 보수와 진보가 뭐 임무 교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시정이나 도정의 연속성이 과연 유지가 될까? 이걸 이제 그 일반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 정치의 정책이라면 예를 들면 남북 관계 이런 문제라면 이제 공화당에서 미국도 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따라 가지고 뭐 상당한 정책의 차이. 유럽도 지금 거의 이 노동당과 그 보수당 간의 정책의 이념 지형이 이게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해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운데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하물며 중앙 정치도 그런데 지방 정치 영역에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 그렇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논쟁을 해서 주민투표까지 했다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를 하실 때 무상급식을 반대했는데 지금 김태우 후보 이번에 무상급식 모든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 수준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라는 그런 영역이 지방정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보수당에서 뭐 진보적인 정당의 지방 정치의 영역을 장악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갑자기 바뀌어지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예산적인 제약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이런 흐름에 봐서 저런 뭐 정책의 지방에서 큰 변화가 획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뭐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방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유권자는 선거일에만 주인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자신이 선택한 공직자들이 공직을 과연 제대로 수행을 하는지 늘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인 노릇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뉴스토크 말쌈도 그런 역할을 앞으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